안녕하십니까. 한국 퀴어 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퀴어 영화제 기획단 신효진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아시고 있겠지만 20회 한국 퀴어 영화제 상영작인 피어 키즈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극장에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에 이렇게 영상으로 피어 키즈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박예리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줄 박예리입니다. 네,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스크린 너머에 있는 관객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예리입니다.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회원모금 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별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육이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한 사람인 거죠. 네, 훌륭한 에디님과 함께하게 돼서 매우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 다들 보셨겠지만 엘레강스 브레턴 감독의 2019년작 피어 키즈는 미국에서 비백인, 특히 청소년 퀴어로 살아가는 의미에 대해서 묻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주요 인물, 3명의 주요 인물을 카메라로 다룰 때 그들을 다룰 때 그 태도나 그 행위들이 함부로 저희 감독들이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감독의 이제 경험담에서 비롯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감독 역시 게이라는 이유로 이제 16살의 나이에서 집에서 쫓겨났고 거기서 느꼈던 홈리스를 지내면서 느꼈던 다양한 경험들이 다큐멘터리에 담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에디님은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그냥 미국 현재 상황, 비백인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년 분들에 대한 어떤 상황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서 좀 되게 만감이 교차하게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원하면서 만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의 어떤 눈빛과 그리고 또 그 문화에서 뭔가 안전하지 않은데도 뭔가 함께 있을 때 뭔가 자유로움과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뭔가 튼튼하진 않지만 굉장히 빛이 나는 특별한 어떠한 그런 것들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다면 좀 그런데 정말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새로운 또 이슈, 사람들이 청소년 퀴어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이슈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도 에디님과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탈가정, 홈리스 청소년 퀴어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영화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 띵동에서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이전에 이제 청소년 퀴어들을 다루는 그런 선행 연구라든지 대략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있는지 그런 연구된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영상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어떤 수치화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이 수치가 있다라는 거는 조사를 했다라는 거고 그 조사 전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한 거겠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국내 상황은 이 맨 앞부분인 문제로 인식하기 위해서 뭔가 그 단계라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국내 상황은 그렇고 이 미국 자체적으로 이 홈리스 유스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이 청소년 성소수자 홈리스의 어떤 비중 이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 그리고 활동가 연구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성을 알고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참 엄청 부러운 거예요. 한국은 사실 이게 가출 청소년의 청소년 성소수자 이전에 청소년의 가출에 대한 어떠한 수치가 없어요. 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청소년 성소수자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 들리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어떤 사연들과 사례들과 또 띵동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청소년 성소수자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상담과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집계하는 정도로만 저희가 인식을 이렇게 좀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제 청소년 퀴어들이 탈가정하게 되는지 그런 사유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
저희가 띵동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800건의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다양한 이제 이유로 이제 고민을 이제 그러니까 탈가정한 이유가 아니라 이제 고민한 이제 상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족 갈등이 442건, 그리고 가족의 학대가 218건, 그리고 탈가정이 272건이 있었습니다. 이 탈가정 안에 어떤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네. 이게 좀 너무 슬픈 이게 이 비서울 지역만, 그러니까 비서울 지역, 이게 비서울인 경우 정말 다양한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성별 정체성을 바꾼다는 어떤 전환 치료 같은 것들이 종교의 어떤 이름으로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걸 이제 접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어떤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네,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다양한 일상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그 외 속해 있는 어떤 곳에서 이 차별과 혐오로 이제 그리고 이제 폭력을 경험을 하고 오히려 이제 집 안보다 집 밖 어떤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공간보다 그냥 밖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그 규모는 굉장히 클 텐데 그 중에 일부분만 상담을 받게 되는데 그쵸. 그게 1,800건이라 된다고 그쵸. 하니까 네. 저는 굉장히 그게 좀 놀라운 것 같고 그 부분들에 대해 사전에 연구나 리서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그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고 이거를 조사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띵동이 만들어진 계기 역시도 이런 일상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이제 안타까운 사례들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목격한 것,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이들이 그런 그러니까 탈가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간 쉼터에서조차 역시 차별과 배제를 당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현재 띵동은 이제 이러한 뭔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뿐만 아니라 쉼터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띵동이 아직은 이제 24시간 운영이 좀 어려워요. 쉼터라는 건 좀 이제 잘 수 있고 네, 인력이 또 있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띵동은 좀 이제 한 운영 시간에만 운영을 하고 있고 24시간 쉼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띵동을 응원해 주세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이 겪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등장인물 중 한 명이 그 복지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HIV 양성을 고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충격적이기도 했는데요. 현실에 있어서도 이제 청소년 홈리스, 탈가정, 그 중에서도 이제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인 시선과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면서 겪은 많은 사례와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이제 청소년들은 특히나 더 자립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청소년 성소수자 이전에 청소년들이 이 국내에서 집 밖, 학교 밖에서 굉장히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걸 받고 있고 또 혼자서 자립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이제 아셔야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거는 둘째치고 의식주를 구하기 위한 생활비를 이제 벌기 위해서 이제 취업하는 거 이런 것조차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이런 상황, 이게 참 청소년의 의지로도 충분히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노동 조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또한 만약에 이런 게 아니어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뭔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이제 갈 수 있는 게 쉼터라고 한다면 그 쉼터에서 이제 특히 청소년 성소자인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많은 청소년 기관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종교 기반의 쉼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소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이 안에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입소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정체성만으로도 뭔가 잠재적인 어떤 범죄가 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는 거죠. 취급받는 거. 그리고 또 특히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입수 자체가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성별 정체성과 젠더 표현 때문에 이제 가족이 폭력을 받아서 이제 나와서 쉼터에 갔더니 이 쉼터에는 딱 여성, 남성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여성 청소년이 쉼터에 가게 되면 남성 쉼터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성 쉼터에 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쉼터에서 제공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굳이 딱 요약하자면 트랜스젠더 청소년은 갈 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혼자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 주거를 이렇게 계약을 할 때 청소년이 이렇게 이제 계약조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되게 어렵다. 이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 이미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고 쉼터를 찾았는데 쉼터에서조차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성소수자로서의 누려야 될, 인정받아야 될, 존중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쉼터 자체가 쉼터 자체가 굉장히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자원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단체로 모여 생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남성 쉼터에 갔을 때 개인 공간이 보장돼 있다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떤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보게 되면 주요 등장인물인 크리스탈 역시 여느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가 결국 뉴욕의 이 부두에서 본인을 지지해줄 어떤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스트리트 피어라는 이 공간은 이제 비백인 퀴어들이 이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자 이제 커뮤니티의 중심축이기도 합니다.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유사한 커뮤니티나 이런 공동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있다면 또 어떤 형태로 연대하고 있는지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영상 속에 나와 있는 그 부두에 있는 어떤 청소년 퀴어분들이 이제 아침 그 다음날 해가 뜨는 때까지 좀 거기서 자유롭게 있잖아요. 경찰이 지나가도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있고 뭐 그 안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참 그게 차이인 것 같아요. 이 국내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이제 경험한 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은 이제 SNS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의 탈가정 경험이나 어려움을 이렇게 나누거나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이렇게 서로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사례들 그리고 이제 어떤 지지 기반 역시도 SNS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이용이 되고 참 이게 오프에서 이렇게 그렇게 부둣가처럼 뭔가 밤새도록 있는 모습은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있어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특정 친구 집에 가 있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청소년 성소수자 안에 소위 비청소년이 한 명 껴가지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집이나 어떤 이런 장소 모텔에서 방을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도움을 통해서 같이 모여 있거나 이런 이거를 본 적이 있고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그 한국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어떤 명목하에 만들어진 제도들이 대부분 오후 10시 이전에 청소년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게끔 만든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보호로서 좀 이제 보자마자 경찰이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어떤 문제의 어떤 걸로 보기 때문에 10시 이후에 모여 있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가 이렇게 그런 장소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제 모여 있다는 건 경찰이 가서 경찰들이 분명히 집으로 돌려보낼 거고 그러면은 집이 어려워서 탈가정한 청소년들이 다시 집에 돌아간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두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런 커뮤니티나 공동체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띵동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띵동 너무 할 게 많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가장 컸던 것이 이제 뭐 캐스퍼나 크리스탈 비롯해서 많은 그 청소년 퀴어들이 가정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탈가정하게 되잖아요. 그 탈가정 이후에 홈리스를 지내면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그 부둣가에 모여서 서로 이제 공동체 어떠한 대한 가정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에디님은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왜 어떤 그 부둣가에서 어떤 그 친구를 잃은 어떤 그런 사연과 그런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던 어떤 그 눈의 눈빛과 이런 것들이 되게 계속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그분의 어떤 손짓까지도 다 생생하게 전달이 돼서 굉장히 저에겐 그 여운을 남긴 거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좀 이게 그분들 정체성들이 많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런 자기 젠더 표현이 막 다양한 방식으로 되는 게 굉장히 멋있었어요. 뭔가 이게 안전 하지 않은 분위기지만 굉장히 자유로운 그 이상한 뭐라 그럴까요? 그쵸. 섞이기 어려운데 섞여 있는 되게 특별한 그렇죠. 어떤 느낌이 그렇죠. 캐릭터들 다 살아있고 캐릭터들이 다 재미있고 좋았어요. 그 안에서도 뭔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되게 굉장히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연대하고 같이 목소리 낼 땐 같이 그렇게 공동체로 묶여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인상 깊었습니다. 네, 영화 피어 퀴즈는 현장감 있게 등장인물을 추적하고 리서치하고 카메라에 담아내는데요.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는 좀 저하는 것 같아요. 실제 살아남기 위해서 마트에서 물건도 훔치고 또 성노동에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지원책이나 해결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탈가정한 청소년이 스스로 어떤 생활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일정 금액을 벌 수 있는 어떤 노동 조건이 이제 좀 갖춰진다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해결 방안이라고 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한 어떠한 이 청소년의 어떤 삶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자기가 잘 곳 돈이 있다 하더라도 잘 곳을 고시원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 여러 부모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기고 그리고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 청소년을 뭔가 미성숙한 존재로 보호해야 된다는 존재로 이렇게 사회가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 사실 쉼터 입소인 것 같아요. 이 쉼터가 청소년 성소자에게도 좀 친화적인 곳이면 참 좋겠는데 전국의 쉼터가 총 130 곳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가출 청소년을 지원하는 쉼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성소자의 입소는 쉼터 입소는 굉장히 제한이 많고 거의 어떤 특정 정체성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라는 거를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참 이 가정폭력을 당했다. 이 가정폭력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폭력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뭐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어떠한 언어 폭력이나 정신적인 폭력은 사실 그 폭력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쉼터 입소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거절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이제 뭐 소위 그래 너가 나와 있을만 하구나라는 것들을 증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 특히 가정폭력 자체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밝혀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게 참 하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띵동 같은 경우도 청소년 어떤 쉼터에 있고 정체성에 대해서 오픈을 하지 않고 저희가 상담받는 청소년도 있고요. 오픈을 해서 상담받는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쉼터 생활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녹록지 않다라는 게 조금 느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는 이 인식,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돼야지 그것이 분명히 차별이라는 거를 인지할 때 그렇죠. 그제서야 좀 다음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쉼터의 입소라든지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우선시 돼서 차별금지법 비롯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문제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디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쉬워요. 그래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왜 인상 깊었던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의 어떤 질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인데, 그분이 거기 그 부둣가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친구를 잃었어요. 그 친구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분을 이제 꺼내는 걸 담담하게 설명해 주는 그분이 왜 또 부둣가에 계셨을까? 왜 그분은 그런 아픔이 있는 곳에 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다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전 좀 그게 계속 왜 뭐가 필요한 걸까? 뭐가 있으면 지금 뭐가 더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일까? 만약에 사회제도가 할 수 없다면,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 커뮤니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모두 이 영화를 보시는 모든 분이랑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 영화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스크리너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렇게 효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화를 다시 보고 싶어져요. 다시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되나요? 네, 영화 피어 키즈랑 이 큐톡 영상은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영화 스트리밍 플랫폼 퍼플레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피어 키즈 영화 말고도 이제 다른 영화들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관람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